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중동발 포화 속에 국제 유가가 다시 요동치고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세계 경제의 핵심 이슈들을 박 작가님과 함께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가워요. 오늘 전 세계 뉴스를 관통하는 단어는 불확실성 속의 생존 전략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사투를 벌였던 것처럼 지금도 유가 급등과 지정학적 위기가 맞물려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율주행과 AI 같은 미래 기술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대응 방식과 미래의 기술 혁신이 어떻게 충돌하고 결합하는지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국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결국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강수를 뒀네요. 네, 이건 정말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1970년대 4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오일 쇼크 당시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해서 상한선을 정한다는 건 그만큼 지금의 중동 리스크를 국가 비상사태급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며 물가 압박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으니 정부로선 내수 경제의 동맥경화를 막기 위해 칼을 뽑아든 셈이죠. 정치권도 긴박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중동 파병 요청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어요. 외교적 수사로 보이지만 속내는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거세지는데 이재명 대통령 정부로선 국익과 동맹 사이에서 정밀한 줄타기가 필요하거든요. 다행히 기술 분야에서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2027년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국가 전략 기술에만 8조 6천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죠.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 되었듯 이제는 AI 모빌리티라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민생 대책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까지 올리는 안이 논의됐는데 사회복지망 강화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인구 감소 지역에는 추가 지원까지 더해지는데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방 소멸을 막으려는 생존 전략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검찰 개혁과 지방선거 주도권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와 복지 확대라는 큰 흐름은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까지 연기하며 중동 전쟁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선거법 개정안인 데스에이브 어메리커 액트를 두고 시끄럽군요. 트럼프 대통령다운 행보입니다.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을 의무화하겠다는 건데 지지자들은 선거 무결성을 외치지만 반대편에선 투표권 박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미국의 역사를 보면 투표권 확대는 항상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문턱을 높여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정치공학적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상원에서 60표를 얻어야 하는 필리버스터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대외 정책도 강경합니다. 쿠바에 대해 긴박한 조치를 예고하며 사회주의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까지 가세해서 지도부 교체를 언급한 건 예사롭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제재로 쿠바가 에너지난에 빠진 틈을 타 카리브해의 영향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죠. 마치 냉전 시대의 봉쇄 정책을 21세기에 재현하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경제 지표는 의외로 견고합니다. 유가가 올랐는데도 항공사 실적 전망이 좋고 증시도 상승 마감했어요. 시장은 전쟁의 공포보다 미국의 압도적인 통제력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에너지부가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에 주목해야 합니다. 2억 9,300만 달러를 투입해 AI로 원자력과 양자 정보를 혁신하겠다는 건데 미국은 지금 총칼로 중동을 누르는 동시에 AI 칩으로 미래 패권을 동시에 쥐려하고 있습니다. 성패트릭의 날을 맞아 거리가 초록색으로 물든 와중에도 백악관의 시선은 중동의 화염과 AI 연구실의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는 반대로 중동 지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결정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네요.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에 반대하면서 이란, 이라크 등의 원조를 제공하는 건 자신들이 중동의 진정한 중재자임을 과시하려는 거죠. 특히 베트남과 3+3 전략 대화 메커니즘을 가동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미국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동남아시아 우군을 확보하려는 포석인데 역사적으로 중국이 변방의 안정에 공을 들일 때는 항상 중원, 즉 본토의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었을 때입니다. 실제로 올해 1에서 2월 경제 지표가 아주 좋게 나왔더라고요. 수출입이 18%나 증가했다고요. 놀라운 회복 탄력성입니다. 공업 부가가치가 6% 넘게 늘었고 투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우한의 광곡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AI 산업을 800억 위안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이 눈에 띕니다. 이른바 아바타 경제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노동력 부족 문제를 AI로 해결하겠다는 중국 특유의 속도전이죠. 하지만 대만과의 문화적 갈등은 여전해 보입니다. 대만의 중화문화총회 명칭 변경을 두고 탈중국화 논란이 거세네요. 문화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전형적인 갈등입니다. 명칭에서 중화를 뺀다는 건 정체성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 본토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죠. 중국 내부적으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행동을 전개하며 사회적 불만을 다독이고 있는데 밖으로는 기술 굴기를, 안으로는 체제 안정을 꾀하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손을 잡고 부수도 법안 등 주요 법안 통과에 합의했습니다. 보수 색채가 더 짙어지는 느낌이네요. 연립정부의 결속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다카이치 총리가 외무성에 평화중재신설부서를 만들기로 한 점입니다. 일본이 국제분쟁에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이는 자국 중심의 외교지평을 넓히려는 의도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자위대 파견 요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요. 일본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성장세지만 고용시장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수출과 생산은 늘었지만 실업률이 2.7%로 올랐다는 건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의 진통입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노사 대표를 만나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방 중소기업까지 이 온기가 퍼지느냐가 일본 경제 부활의 열쇠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팥밥 2100인분이 폐기된 사건이 큰 논란이 되고 있죠. 단 한 통의 항해 전화 때문에 2100명이 먹을 음식을 버렸다는 건 일본 사회 특유의 민폐 끼치기 싫어하는 문화와 지나친 관료주의가 충돌한 촉극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기념일에 애군을 쫓는 팥밥을 제공하려던 좋은 취지가 경직된 행정 때문에 사라진 거죠. 이와키 시장까지 나서서 낭비를 지적할 만큼 식품 손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 가장 뜨거운 곳, 중동입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에서 이란의 전시 실질 통치자인 알리 라리자니를 암살했다고 발표하며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이건 사실상 전면전을 각오한 도발입니다. 라리자니는 국가안보의 핵심 인물인데 그를 테헤란 한복판에서 제거했다는 건 이란의 안보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뜻이죠. 이란은 즉각 이스라엘 전역에 탄도미사일 보복을 감행했고 예루살렘과 서한 지구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와중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국민들에게 새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지도부는 타격하되 국민들의 마음은 사로잡겠다는 고도의 심리전이죠. 이란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1.5%로 전망했네요. 제재의 폭격까지 더해졌으니 견디기 힘들죠. 특히 중국에 저렴하게 넘기던 원유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고문은 전쟁이 한 달 내에 끝나면 유가가 안정될 거라 낙관하지만 이란 내부에서는 반정부 시위까지 겹쳐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새해인 노루즈를 앞두고 축제 대신 폭격의 공포가 가득한 테헤란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인도는 경제 성장이 눈부시군요. 자본 지출이 예전에 비해 4배 넘게 늘었다고요? 인도 재무부가 밝힌 수치가 경이롭습니다. 타타그룹의 반도체 시설이 가동되면 매일 4,800만 개의 칩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특히 그얀 바라탄 미션이라는 필사본 디지털화 작업이 재밌는데 고대 유산을 AI로 복원해서 인도의 정신적 뿌리와 미래 기술을 연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퍼붓는 와중에 내부적으로는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네요. 전쟁 중에도 기술 주권은 포기 못한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는 건데 결국 미래 전쟁은 소프트웨어 싸움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론 도메인 익명 등록을 금지하며 인터넷 통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 뉴스를 보니 갈등의 골은 깊어지지만 그 파고를 넘기 위한 기술적 도약 또한 멈추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어제의 무기가 미사일이었다면 오늘의 방패는 AI와 경제 펀더멘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정학적 위기는 과거의 방식대로 터져나오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기술과 자본의 이름으로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우리만의 기회를 찾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흐름을 읽는 안목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유익하고 심층적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